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 등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내용인데 이게 여기 법령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정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차 시험이요. 2차 시험은 뭐 다른가요? 2차 시험도 같아요. 네, 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그러니까 40점 과랑 면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겁니다. 지금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선발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보다 차례대로 선발 인원이 달할 때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상대평가 한다는 말이죠. 이거 진짜 이거 이제 상대평가 하기 시작하면 참 쉽지 않아요. 그 전에들 빨리들 끝내셔야 돼요. 진짜 올해 8회가 절대평가의 마지막 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이번에 쫀쫀하게 하셔가지고 합격들 하셔야 돼요.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상대평가 하는 것도 좀 그런데 그래도 동점으로 이렇게 딱 그런 한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다 합격을 시켜줄게. 그렇게 각박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대요. 참 뭐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 이하 버리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동점이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 합격자로 두 개 다 동점자 여러 명이면 그 사람들 다 합격자를 해준다. 참 듣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나요? 참 빨리 합격을 해야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상대평가 이 조항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어떤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의 이제 협회 차원에서 자격증의 가치를 높이고자 그 상대평가로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시간이 꽤 걸려요. 몇 년을.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게 법이 다 세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께서 결심만 하시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선생들은 가능한 빠르게 합격하는 것이 좋다. 자,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장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 손해평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것도 우리 그 농장께서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손해평가 등의 교육.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 이제 농장께서 많이 하시죠. 우리는 농장하고 매치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손해평가사는. 그래서 농장은 이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계속 우리 손해평가사 관련된 내용은 농장이 이렇게 케어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농장이 손해평가사 아빠처럼 이렇게 케어를 좀 해준다. 자,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 가지고 일반 기준 해가지고 내용이 있어요. 일반 행위 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3년 연필 들여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할게요. 3년에. 이제 2년, 3년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게 2년인지 3년인지 그 포인트들을 조금 좀 쫀쫀하게 봐줘야 돼요. 꼭 바꾸면은 3년은 2년으로, 2년은 3년으로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장난들을 쳐요. 문제에서. 같은 위반 행위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될 날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는 77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자, 감옥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다음 차수로 한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자, 개별 기준 해가지고 요 표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뭐가 바로바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취소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데 이게 자격 취소냐?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이거 당연히 자격 취소해야죠, 이거는. 그리고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이것도 조금 거시기 하죠. 자격 취소. 그 명의 사용이나 방금 전에 그거 대여를 알선한 경우. 이것도 자격 취소. 업무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괘씸하죠? 자격 취소. 근데 하나만 그러면 이제 다른 게 하나이기 때문에 요걸 기억하면 좋겠죠?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이것도 좀 그런데 그래도 얘는 시정명령 한번 한 다음에 또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 이렇게 지금 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공센서 밑줄짝도 이번 건 볼게요. 한 번에 좀 정리를 할게요. 앞서 우리 손해평가 이내에 정기교육 실시권자는 농장 또는 회장이었죠. 그리고 실무교육권자는요, 재해보험 사업자였어요. 손해평가 2는요. 근데 우리 손해평가 4는 교육권자가 농장이었다. 그죠? 우리는 농장 아빠가 케어를 한다 그랬어요. 농장. 여기는 그냥 가기 서운하니까 연필 들으셔가지고 연필별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게 참 좋은 자리죠? 헷갈리기 해가지고. 그리고 자, 족보 42번 손해평가사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일반 기준 해가지고요.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에 가중된 처분은 최근 연필이 들어서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기간의 계산은 역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감옥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후 다음 차수로 한다. 앞에 있던 어딩하고 다른 게 없고. 자,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상한선은 넘으면 안 되죠.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업무정지 기간에 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농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처분 기준에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더 세게 처벌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줄여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 그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소한 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줄일 수 있대요.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쪽인데, 이 표 부분인데, 봐보세요. 먼저 하나하나 읽어보기 전에 표를 쑥 한번 스캔을 딱 해보면, 이렇게 깔이 맞춰져 있구나. 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뭐 이런데, 보니까 업무정지는 611, 6개월, 1년, 1년. 이 두 개가 세트고, 366, 업무정지로 3개월, 6개월, 6개월 하는 거 세트고,
처음에 경고했다가 경고 13, 경고 13으로 가는 거.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자, 경고 13 이렇게 세트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6개월, 1년, 1년. 지금 보면은 여기서만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얘네들이 센 애들이고 처벌이요. 그리고 점점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거죠. 업무정지는 길수록 센 거잖아요. 그죠? 경고는 업무정지 아니고 그냥 경고만 먼저 하는 거니까. 그죠? 위가 이제 좀 센 거,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는 건데. 자, 블라블라블라 등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때는 6개월, 1년, 1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위반이 났을 때. 그리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6개월, 1년, 1년. 어이구, 이게 그 정보 여기서 이제 두 개만 딱 읽었을 때 봤을 때는 정보 보호 관련된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 이런 것들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좀 처벌을 세게 하려고 하는구나. 해볼 수 있고. 자,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촉 이내의 친족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손해평가를 한 경우. 이것도 3개월, 6개월. 그리고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경우, 이때는 경고 1개월, 3개월. 그 밖에 뭐뭐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그리고 직무 수행을 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도 경고 1개월, 3개월. 대충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이 정도 차등은 괜찮겠구나. 좀 뭐 특이한 그건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신청 방법 절차 등. 그래서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재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법 제11조의 7 제1항 단서에서 이제 이게 뭐냐, 사실은 뒤에 선생님이 공센스 미출적으로 다 갖다 놨거든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이다. 다만 뭐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 수급계좌에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요 내용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내용. 단서에서 나온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 정산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대요. 재보험 사업자는 법 제11조 7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계좌로 이게 증거도 남고 하니까 깔끔하죠 서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확인 잘 해가지고 그 내용이죠. 자, 보험금의 압류 금지.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 내용인데요.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그 입금된 보험금 전액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고, 앞에 그 제1호 외의 목적, 여기 이거 이외의 목적으로 그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그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앞에서 우리 한번 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위에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이 비용 보장은 이것까지 압류하고 건드려 버리면은 농민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재생산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같은 거는 조금 그 보호를 해주겠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죠? 자, 업무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대요. 법 제14조? 본체 한참 돼서 기억도 안 나죠? 바로 비슷하 갖다 놨어요. 여기
그럼 이제 14조 그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인데,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및 선입평가 등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또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학생들 미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로 볼게요. 선생님이랑은. 자,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역 농협 협동조합,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 및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 산림조합 및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그리고 뭐 수산업 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 수산가공물 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에요. 이거 연필 들어가지고 여기 비영리법인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볼까요? 비영리법인. 근데 이때는 또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비영리법인. 근데 뭐 여기 뭐 농금원이나 이런 거는 오면 안 되겠죠? 농업전책보험금융원 뭐 이런 것들은 오면 안 되겠죠? 없잖아요, 내용이. 그죠? 이게 딱 이렇게 숫자 이렇게 딱 나온 것들은 문제 내기 딱 좋아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자,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법 제19조 1항 전담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보험 사업자는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험 가입 현황서와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맞아 읽을게요. 법 제19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보험 가입 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여기는 뭐 다 그냥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보라색 일단 현금펜 하나 들어가지고 재보험 가입 현황서, 그리고 운영비 사용 계획서 현금펜 칠할게요. 그리고 자, 재보험 약정서 해가지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단 각호의 사항을 말을 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로 보기보다도 좀 바로 공통점 밑줄적으로 좀 볼게요. 왜냐면 법 제20조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지금 한참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 3호 제2항의 제3호 여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 밖에 재보험 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은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20조 제2항의 20조 제2항의 3호 그죠? 그래서 이 사항이 무엇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요거다 지금 그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합쳐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포인트는 사실은 여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보험 사업자가 단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요게 쭉 나와야 되는데 요 두 개까지는 지금 여기다 써놨죠. 근데 이제 그 밖에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거는 지금 여기 시행령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바로 아래에 쌤이 정리를 해놨어요. 요걸로 보시면 돼요. 풀은. 그래서 요 내용들이 그 농장하고 회장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그 재보험 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할 적에 그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같이 보면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될 보험료, 그리고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그리고 재보험 수수료, 재보험 약정 기간, 책임 범위, 그리고 재보험 약정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이제 그 밖에 재보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족보 45번 기금 계정의 설치. 농장은 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법 제21조에 따른 농업재해 재보험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다가 그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대요. 설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가지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어디다가? 농금원에다가 위탁한대요. 위탁. 농금원에다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어떤 내용들이냐? 문제내기 좋게 또 번호가 이렇게 딱 쓰여져 있죠.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회계 업무, 그리고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그죠? 그리고 그 밖에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해서 농장 회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그죠?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 운용을 받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다른 회계랑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각 호의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기금의 결산. 여기 조금 잘 나와요. 기금 수탁 관리자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 15일까지 자, 연필 들을게요. 여기 연필 2월 15일까지 농장 회장에게 제출해야 된대요. 농장 회장에게 기금 수탁 관리자가 그 회계 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누구한테? 농장 회장한테 제출해야 한다. 언제까지?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자, 그리고 농장 회장은요. 농장은 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금 수탁 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 결산 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에 거쳐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누구한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대요. 그러면 농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대요. 회장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가지고 그죠? 검토한 거에다가 그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까를 한번 잘 맞춰보셔야 돼요. 기금수탁 관리자는 2월 15일까지 농장 회장에게 기금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농장은 회장하고 협의해서 앞서서 그 기금수탁 관리자한테 제출받은 그 기금결산 보고서 있죠. 그 검토해가지고 심의 거쳐가지고 다음 회계년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이거 조금 눈여겨 보세요.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대요. 이 내용들. 이것도 참 문제내기 좋겠죠? 결산 개요, 수입 지출 결산, 그리고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필요한 서류. 지금 여기서 기금 수탁 관리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앞서서 쌤이 안 읽어줘서 혹시 또 그거 할까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하 기금 수탁 관리자 아시겠죠? 실제 이제 문제들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딱 있는 거 그대로 나온 거라서 뭐 심오한 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계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고르시면 되는 문제예요 다. 자, 여유자금의 운용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장하고 협의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대요. 은행에 넣어놓거나 증권을 매입하거나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통계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농장 또는 회장은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대요. 누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등 설립 운영 및 우육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그리고 보험회사, 보험료율 산출기관, 보험 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허가받아 설립된 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리고 역시 그 허가받아 설립된 이 공익법인, 그리고 농금원,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 내기 좋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 시범사업 실시. 재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을 하려면 그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농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대요. 어떤 내용들이냐? 대상 목적물, 사업 지역 및 사업 기관에 관한 사항, 보험 상품에 관한 사항, 정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을 그 농장 회장한테 제출하고 협의해야 된대요. 시범사업 하려면요. 그래서 그리고 재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농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 하려고 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이분들한테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범사업이 그래서 끝나면은 사업 결과 보고서를 여기 농장 또는 회장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사업 계획서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하고 사업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거 조금 비교하면서 봐주세요. 자, 그래서 보험 계약 사항과 여기 사업 결과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죠. 보험 계약 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의 중단, 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사실은 이제 이게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사업 결과 그 보고 단계에서 나오는 거, 그 내용을 조금 생각하면서 보면은 조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 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 평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죠. 자, 보험가입 촉진 계획 등의 제출. 자, 보험가입 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대요. 이 내용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그죠? 사업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그죠?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서 보험가입 촉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또 나오는데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장 회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죠. 앞에 2월 15일까지 그리고 2월 말일까지 해야 되는 내용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봐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들은. 왜냐면 딱 봐도 그 숫자나 이 내용들이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 섞어서 문제 내기 좋아요.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내용들. 자, 그래서 보험가입 촉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 전년도 성과 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 그리고 해당 연도의 보험 상품 운영 계획, 농업 재보험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 상품의 개선 개발 계획, 그리고 그 밖에 농업 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같이 보세요. 앞에 그 내용들하고 비교하시면서. 자, 족보 49번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재보험 사업자는요.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는 상법 제639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역시 여기서 재보험 사업자 이야기죠. 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농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데 이제 여기서 농장은 그 농장의 업무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대요. 어떤 사무들인가 봤더니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그리고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그리고 재보험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숫자 딱 보니까 느낌이 나쁘지 않죠? 자, 우리 족보가 몇 개 안 되니까 조금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규제 재검토, 농장 또는 회장은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년. 3년 여기도 연필로 동그라미 하나 치고 갈게요. 3년 여기다가. 자, 그리고 가태료의 부과 기준에서 이제 일반 기준 나왔죠. 농장 회장 또는 금융위원회의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앞서서 그 뭐 1,000만 원 이하, 뭐 500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던 그게 이제 시행령에서 이제 개별표로 구체 금액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내용들인데, 자 볼게요. 재보험 사업자가 그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이래요. 과태료. 그래서 같은 그거라도 그 사람이 그 재보험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죠. 자, 그리고 보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그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300만 원짜리를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실게요. 먼저 300만 원짜리. 자, 방금 전에 말한 그 보험 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300만 원.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의 뭐 발기, 설립, 위임원 집행을 청산인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제 이거는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명령이죠. 그리고 또 300만 원짜리 보면은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이게 지금 300만 원짜리 세트예요. 300만 원짜리를 좀 묶어서 먼저 봅시다. 이거 재보험 사업자인 경우 아닌 경우 이거는 1,000만 원, 500만 원 이거는 크게 그거 하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많은 거 300만짜리 기준으로 좀 보고 나머지 애들 다시 500짜리 200짜리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잘 보여요. 더 그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 이런 거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분들이 따로 해야 될 거 이거 각각 기재 안 한 경우 이거는 500만 원 갑니다. 그리고 검사 거부, 방해 및 기피한 경우 이것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거 하는 건데 이때는 200만 원. 이게 제일 약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앞서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봐서 아는데 이 두 개는 이 마하고 바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부가징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행령에 봤을 때는 300만 원짜리 하나, 200만 원짜리 하나 있네요. 명령 위반 300만 원.
검사 거부 방해 기피 200만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다 농장 또는 회장이 부가징수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그 요 친구들이죠. 굳이 그거 하자면 표시하자면 이쪽으로 다 농장 또는 회장이 농장 또는 회장이 부가징수.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금융위원회가 부가징수하는 거 이거 두 개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농장 또는 회장이 부가징수한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보시면 되겠네요. 또 이어서 이제 데이 5 또 진행을 할 건데 예습은 뭐 읽어보시는 거는 여기 족보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 많으셨어요.